요 사이에서 여러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자, 큰아들이 아서 튜더, 딸들도 있었는데 우리 기억해야 될 아들은 헨리 튜더죠. 아버지도 헨리고 아들도 헨리예요. 헨리 튜더인데 아서 튜더가 일찍 죽었죠. 그 바람에 헨리 튜더가 헨리 8세로 즉위하게 되죠. 헨리 7세가 왕이던 시절에 유럽 상황은 되게 복잡했어요. 일단은 스페인이 이제 막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자, 오스트리아에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어요. 합스부르크 왕조라고도 하는데 그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계속 배출하고 요때 스페인의 그 왕이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유럽은 이제 그 스페인이든 신성 로마 제국이든 합스부르크 영향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또 그 합스부르크가 지배하는 나라들이 되게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7세 입장에서는 스페인이랑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큰아들 아서를 자, 그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한테 장가를 보냈죠. 그죠? 자, 근데 아서가 금방 어떻게 됐어요? 그 4개월 만에 죽었죠, 결혼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라면 캐서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영국으로 올 때 굉장히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400억 원이 넘는 415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캐서린이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돈도 돈이고 캐서린 그 스페인 공주와 맺었던 그 동맹 이것도 다 이제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캐서린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체 끝에 캐서린이 또 마침 그 몸이 약한 아서랑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캐서린을 누구랑 결혼시켰죠? 헨리 8세랑 결혼시켰죠? 그죠? 이 캐서린은 스페인에 있던 아라곤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아라곤의 누구? 캐서린. 스페인은 뭐 레온 왕국, 카스티아 왕국, 그리고 여 아라곤 왕국, 나바라 왕국 이런 왕국들이 네 나라가 대표적인데 아라곤의 캐서린과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도 낳고 여러 자식들도 낳았지만 다 죽었다 그랬죠, 일찍. 누구만 살아남았다 그랬죠? 세 번째 딸이었던 메리 튜더만 살아남았죠. 자, 그리고 캐서린은 그 이후에 이제 나이도 먹었겠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다고 판단이 되었고, 자, 헨리 8세 눈에 마침 딱 들어온 게 누구였어요? 캐서린의 시녀였던 엠블린이 눈에 들어왔죠. 엠블린은 시녀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녀라기보다는 집안도 되게 좋았고, 일찍이 프랑스,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프랑스어, 라틴어, 영어, 자, 여러 언어에도 능통하고 굉장히 좀 박식했어요.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당시 이제 영국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좀 독특한 비주얼이었단 말이에요. 성격도 굉장히 어땠죠? 조용했어요? 좀 당찼어요? 굉장히 당찼죠? 예. 자, 그 엠블린이 마침 헨리 8세 눈에 들어가지고, 이 헨리 8세가 엠블린이랑 사랑에 빠지죠. 자, 근데 엠블린의 요구. 엠블린의 언니, 사실 메리 블린이라는 언니도 헨리 8세랑 알고 보니까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 그랬죠? 그리고 둘 사이에 사생아도 있었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엠블리는 매번 언니한테 나는 언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정식으로 영국의 잉글랜드의 왕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헨리 8세가 이제 엠블린한테 사랑을 얻으러 올 때마다 자, 왕비랑 이혼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아주 냉담하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결국 애가 다른 헨리 8세가 자, 어떻게 해버리죠? 1534년에 자, 이제 영국 교회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수장령을 반포하죠.
자, 그러면서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죠? 그동안 로마 교황은 사실 캐서린이랑 헨리 8세 결혼하는 것까지도 되게 조금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어떻게 영국 왕 체면을 생각해서 들어준 건데 지금 기껏해서 그 결혼 생활을 인정을 해줬더니 이번에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황 입장에서는 물론 교황이 바뀌긴 했지만 전임 교황 때 결정했던 그 결혼을 깨버릴 수가 없었죠. 자, 근데 헨리 8세는 빡빡 우겼어요. 캐서린이 형인 아서 튜더랑 알고 보니까 첫날 밤을 치른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혼이 정당하다라고 끝까지 빡빡 우겨가지고 교황청은 허가도 안 해주는데 그냥 자기 이혼을 선언해 버렸죠. 그리고는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엠블린이랑 결혼을 했다 그랬어. 그 엠블린은 결혼 후에 이제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자, 마침내 3개월 만에 왕비 대관식, 잉글랜드의 왕비로서 즉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들이었어요, 딸이었어요? 딸을 낳았죠. 이름은 엘리자베스였죠. 엘리자베스 튜더. 자, 그리고 엠블린이 딸을 낳으니까 헨리 8세가 마음이 그때부터 좀 많이 돌아섰다 그랬죠. 자, 어떻게든 엠블린은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자, 실제로 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또 임신을 하는데, 그 남편 헨리 8세가 이제 왜 중세시대 때는 남자들끼리 그 마상 격투 시합 많이 벌였다 그랬죠? 그걸 하다가 말에서 한번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산모가 자기 남편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어땠을까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마침 또 엠블린이 가지고 있던 아이를 이때 유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엠블린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엠블린이 뭐 자기 오빠랑 근친상간을 했다. 그리고 헨리 8세 주변에 있는 그 남자 시종들과 연애를 했다. 자, 이런 근거 없는 이 돌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엠블린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처형시켜버렸죠. 그죠? 그리고 엠블린과 헨리 8세가 캐서린이랑 이혼하는데 반대했던 토마스 모어라는 대법관도 어떻게 해버렸죠? 죽여버렸죠. 유토피아의 저자. 자, 그런 식으로 엠블린을 죽여버렸죠. 자, 그리고 그죠. 엠블린을 사실 죽이기 전에 이번에는 엠블린의 시녀였던 또 누구한테 반했죠. 그 여자가 제인 시모어라는 여자였죠. 이 제인 시모어는 엠블린과 성격이 좀 정반대라 그랬어. 내향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금발에다가 이제 말수도 적고 반대가 끌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제인 시모어의 사이에서 또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다행히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지. 그 아들이 에드워드 6세였죠. 자, 근데 제인 시모어는 에드워드 6세를 낳고 1년이 채 안 된,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산후병으로 죽게 되죠. 캐서린과는 혼인 무효. 엠블린과는, 엠블린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목을 쳐버렸죠. 제인 시모어는 산후조리가 잘 안 돼서 사망을 했죠. 죽인 게 아니죠. 이제 몸이 약해져서 죽은 거죠. 자, 그리고 헨리 8세가 이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그 여자 좋아한다는 헨리 8세가 여자도 끊고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그 슬픈 나날을 보냈다. 자, 그리고 영국 교회 상황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니까 수장령이 반포되면서 자,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영국 교회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종교가 하나 탄생하는데 그 종교가 영국 성공회가 만들어지죠. 자, 이 성공회에서 그 대주교를 임명하고 영국 교회에 서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예요? 영국 왕이죠. 앵글리칸 철치라고 부른다 그랬죠? 철치 오브 잉글랜드, 영국의 교회다. 자, 그리고 수장령 반포와 더불어서 이제 그 또 헨리 8세가 단행했던 개혁, 수도원, 로마 교회를 위해 일하는 수도승들이 있는 수도원과 교회 재산을 다 어떻게 버렸다 그랬어요? 다 몰수해 버렸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헨리 8세는 다 힘으로 찍어 눌러버렸어. 자, 당시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 이제 영국 외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이제 그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자, 대표적인 강한 나라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백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점점 왕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던 프랑스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독일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요 시기 헨리 8세가 막 이렇게 아주 뜨거운 청춘을 불태우면서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을 때 16세기 초반에 1519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자, 독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죠. 그죠? 자, 이러면서 영국에서 한동안 그 이혼 문제, 왕의 이혼 문제로 막 정신없을 때 유럽은 또 유럽대로 완전히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555년에 이 루터파와 교황을 지지하는 그 교황파 제후들 간에 막 내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그 내전은 그 어느 쪽도 딱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냥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당시 교황청에서 루터파의 신앙 자체를 인정하는 아우쿠트 부르크 화의라는 게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슷한 무렵에 16세기 이제 프랑스에서는 누가 있었죠 또? 그쵸. 찰뱅에 의해서 또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 칼뱅파는 예정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죠. 구원은 오로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져 있다. 음.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황청의 면벌부 판매라든지 성직자들의 부패를 비난했던 칼뱅. 이 칼뱅파들이 유럽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죠. 자, 프랑스로 갔던 칼뱅파들을 뭐라고 불렀죠? 위, 위그노라고 불렀죠? 그죠? 자, 그리고 네덜란드로 갔던 그 칼뱅파 신교도들을 고이센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간 칼뱅파 신교도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스코틀랜드로 넘어간 신교도들을 장로파 이렇게 불렀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교황청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신교도들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신교도들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의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다 그랬죠?
이들은 이제 신교도를 넓게 좀 이렇게 지칭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 50여 년, 16세기 초반부터 한 50여 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든 독일이든 신교도들의 존재가 이제는 그 예전에는 다 이제 죽여서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막 종교 재판도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신교도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소강 상태. 한동안 막 치열하게 다투다가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혼자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자, 영국은 지금 헨리 8세가 수정령 반포한 다음에 완전히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을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다른 나라에서 조금 그래도 인정받는 신교와는 달리, 완전히 그 성공회라고 하는 건 오로지 어느 나라만을 위한 종교예요. 영국만을 위한 종교죠. 그래서 왕따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영국은 아무튼 섬나라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대륙이랑 멀어져서 왕따가 돼버리면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역도 어려워지고, 뭐 전쟁이 나더라도 도움받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항상 영국은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뭉치는 거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럽 대륙에 자기 편 하나를 꼭 심어 놓으려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을 믿지 않는 신교 제국들이랑 영국이 하나둘씩 손을 잡으려고 시도를 해요.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신교도들이나 지금 영국 교회를 믿는 그 성공의 신도들이나 로마 교황청으로부터는 다 파문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적의 적은 친구가 된다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제후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 그런 맥락에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클레베라는 제후국이 있었어요. 이 클레베 제후의 딸이었던 앤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랑 그 헨리 8세가 정략적인 목적, 그러니까 영국이 고립되지 않고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 클레베 앤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요거 재미난 거는 자, 너희 혹시 소개팅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초등학생인데 소개팅 한 적 없죠. 네. 자, 대학 가거나 이러면 나중에 소개팅을 할 수도 있는데 소개팅 할 때 뭐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형규가 소개팅을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상대방 여자가 나온다고 하면 돈? 세근이가 만약에 소개팅 한다 그러면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가 소개를 해준대요. 남자를 남소라고 하죠.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이름은 뭐, 이름은 보통은, 이름은 이제, 그죠. 서로 이제 벌써 주고받고도 하는데, 이름보다도 더 좀 솔직해져 보자. 그 사람 외모가 궁금하겠죠. 그죠? 그래서 소개팅을 하기 전에 서로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거나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사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자, 대신에 이 시대 때는 프로필 사진 대신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르네상스 할 때 배웠는데 한스 홀바인 같은 유명한 그 화가들이 그 사람의 뭘 그렸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초상화를 그렸죠. 이 초상화를 서로 그려가지고 자기 외모를 그 서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또 전통이 있었는데 아무튼 헨리 8세가 자기 부하한테 이 클레베 앤의 그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헨리 8세의 실제 초상화를 그렸던 한스 홀바인을 보내가지고 클레베 앤을 그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자, 한스 홀바인이 그 클레베 앤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그 그림을 받아본 헨리 8세.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 나름 괜찮은데? 저 그림 보고 좀 마음에 들었다 그래.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독일에서 건너온 이 앤을 이제 만나게 돼요. 자, 꽤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에 나와가지고 도시 하나를 건너 뛰어가지고 이 마중을 나갔어요. 앤을. 자, 근데 첫 만남이었어. 자, 첫 만남 자리에서 헨리 8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대화 몇 마디 나눠보고 바로 자기 원래 살던 궁궐로 뺑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초상화에 그려진 앤의 얼굴과 실제 그 자리에 나온 앤의 얼굴이 많이 달랐다 그래요. 헨리 8세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클레베 앤과 헨리 8세는 만나기가 무섭게 이미 그 클레베 가문과 영국 왕실 간의 결혼이 약속이 됐는데 그 결혼이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취소가 돼버린. 자, 클레베 앤 입장이라면 굉장히 어떤 상황이에요? 외모 때문에 까인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되게 좀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클레메 가문에서는 자기 딸이 이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굉장히 그 기분이 나쁠 상황이죠. 자, 근데 클레베 애는 편지를 써요. 어떤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저가 상처를 많이 이제 받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성격이 어때요? 착한 거죠. 네. 그리고는 그 애니 이제 또 헨리 8세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 지금 자기 상황이랑 헨리 8세의 상황을 충분히 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헨리 8세의 마음도 이해를 하니까 저가 이제 집으로 조용히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주 헨리 8세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헨리 8세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소박을 마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외모 때문에 결혼하지 않기로 한 이 클레베앤이 굉장히 좀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헨리 8세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헨리 8세가 마음이 눈 녹듯이 사그라들게 됐어. 자,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클레베앤한테 뭐 리치몬드에 있는 큰 궁전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선물을 그냥 왕창 안겨줘요. 자, 하지만 결혼으로 발전은 하지 못해요. 그리고 클레베는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그 와중에 또 누군가에게 반해요. 자, 누구에게 반했을까요? 헨리 8세가 뭐를 좀 좋아했죠? 시녀를 좋아했죠? 자, 클레베 앤을 따라온 시녀한테 헨리 8세가 반한 거예요. 자, 그래서 클레베 앤의 시녀였던 이번에도 캐서린이에요. 캐서린 하워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헨리 8세는 이 클레베 앤의 시녀였던 캐서린 하워드와 다섯 번째 결혼을 하는. 당시 캐서린 하워드의 나이는 18살이었어. 헨리 8세의 나이는 이때 몇 살이었을까? 51세였어. 몇 살 차이예요? 33살 차이죠? 자기 딸보다도 더 메리보다도 나이가 더 어린, 네, 이 캐서린 하워드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클레베는 죽지는 않고 이제 쫓겨났죠? 쫓겨남. 자, 그리고 이제 캐서린 하워드를 굉장히 또 어린 나이고 예뻤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자, 문제는 18살이고, 18살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고2죠? 한참 어떨 때예요? 아주 생기 발랄한 나이죠? 그죠? 자, 근데 이 캐서린 하워드의 에너지랑 어떤 그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그 매력이 좀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이 캐서린 하워드가 헨리 8세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남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남자 친구들이 영국 궁전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결혼하고 남사친들 막 만나면 남편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캐서린 하워드가 헨리 8세를 모시던 시종 하인들과 정말로 바람을 피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남자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이 여자가. 자, 그래서 결국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헨리 8세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이 캐서린 하워드와 관계를 맺었던 남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여러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을까? 다 처형을 시켜요. 캐서린 하워드도 어떻게 됐을까요? 참수를 당하겠지. 자, 이제 진짜 여러 번의 결혼에서 계속해서 헨리 8세가 실패했죠. 실패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나이는 이미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들어. 자, 그런 또 잉글랜드 왕비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죠? 보통은 비워둘 만한데 헨리 8세가 결혼을 한 번 더 해요. 자, 이 여자는 캐서린 파라는 여자. 이 캐서린 파는 이미 결혼을 두 번이나 한 여자예요. 근데 남편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이렇게 남편이랑 죽어서 헤어지는 거를 뭐라고 하죠? 그런 여자를 과부라고 하고 죽어서 헤어진다는 것 자체를 이 헤어지는 거 이별이라고 하죠. 죽어서 헤어지는 걸 뭐라고? 사별이라고 하죠. 사별. 자, 두 명의 남편과 이미 사별하고 그 두 명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셋이 있었어요. 자, 근데 캐서린 파가 성격이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캐서린 파랑 마지막 결혼을 하게 돼. 자, 근데 캐서린 파를 고른 거는 신의 한 수였어요. 캐서린 파가 성품이 정말 정말 좋아가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헨리 8세를 잘 병간호하고 돌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캐서린 파의 또 다른 또 중요한 업적은 자, 전에 부인들이 남기고 간 자식들 있죠? 딸 둘, 아들 하나. 누구? 메리, 엘리자베스, 누가 있죠 또? 에드워드. 이 자기가 낳은 아들 자식들도 아닌데 이 자식들을 캐서린 파가 굉장히 잘 돌봤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은 헨리 8세는 1547년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되죠. 병들어서 이제 죽게 돼요.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누가 이었을까요? 유일한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있던 거죠. 자, 근데 에드워드 6세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16살의 나이에 죽게 된 겁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자, 튜더 왕조의 혈통이 있다고 아들 혈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끊겼죠. 자, 원래대로라면은 또 먼 관계, 후손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캐서린 파가 아직 헨리 8세가 살아있을 때 이 딸들에 대한 칭찬이랑 얘기를 잘해가지고 자, 당시 1544년 무렵에 영국의 왕위 계승법이 바뀌었어요. 이때 그 왕위 계승법 바뀐 거에는 영국의 왕은 오로지 남자만 할 수 있었는데, 자, 혈통이 지금 귀한 상황이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들이 잘못되면은 딸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끔 그 왕위 계승법을 바꾸게끔 조언을 한다. 자,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죽었을 때 다행히 바뀐 왕위 계승법대로 튜더 왕조의 혈통이 끊기지 않고 누가 왕위를 계승했을까요? 메리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자, 메리는 어떤 종교의 신봉자였을까요? 카톨릭의 신봉자였어요. 영국 왕이 카톨릭을 믿어도 되나요? 헨리 8세 이래로 영국 왕은 성공회를 믿어야 되죠. 성공회의 수장은 영국 왕이고. 근데 메리 튜더는 독실한 카톨릭 신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헨리 8세가 만들어 놓은 성공회랑 그리고 영국 교회를 바꿔놓은 그 개혁 이런 것들을 다시 옛날로 돌려놓으려고 했다. 자, 그랬던 이유.
메리가 또 강력하게 카톨릭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누구 때문이기도 했을까요? 불쌍한 자기? 누구? 아빠가 엄마 내팽개치고 여러 여자들이랑 막 만났잖아요. 그죠? 스페인의 공주였던 누구? 캐서린. 이 캐서린도 아주 독실한 카톨릭이었단 말이에요. 스페인 공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카톨릭으로 다시 영국을 되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성공의 신도들이 반대 많이 했겠죠? 이 성공의 신도들을 메리는 가차없이 다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별명이 블러디 메리였어요. 뭐의 메리란 뜻이에요? 피의 메리란 뜻이죠. 그리고 메리 입장에서 굉장히 눈에 가시고 미웠던 이복 동생. 하나밖에 없는 이복 동생 누가 있죠?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가 왜 미웠을까요? 자기 엄마가 엠블린 때문에 결국 이혼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엠블린과의 사이에서 아버지랑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엘리자베스잖아요. 이 너무너무너무 미운 이복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가 엘리자베스가 살아있을 때 런던 탑, 그 죄수들 가두는 그 런던 탑에다가 엘리자베스를 막 가두기도 하고 막 죽인다 살린다 막 여러 번 위협도 한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목숨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왕의 혈통을 이은 그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메리는 왕이 된 다음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예. 스페인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랑 결혼하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가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서 자, 영국의 왕위는 누구에게 가게 된다? 그죠. 엘리자베스 튜더.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여왕, 첫 번째 여왕이었던 영국 역사 첫 번째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로 즉위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언니 메리가 했던 그런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정책들을 다시 뒤집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당연히 어떤 종교를 믿었을까요? 영국 성공회를 믿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법이라는 걸 봅니다. 자, 통일이란 말에서 좀 감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영국의 대표 종교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 뭘로? 성공회로 통일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의 공식적인 영국 왕이 수장이 되는 영국의 공식 종교는 뭐가 된다? 성공회가 돼. 그래서 이때 성공회도 이름을 바꾸게 돼요. 영국의 국교라고 불리면서 뭐라고 불리게 된다? 국교회라고 불려. 그리고 지금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영국은 국교회를 나라의 최고 종교로 여기고 있고 영국 국교회의 수장은 누구다? 영국 왕이다. 자, 네덜란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교재로 가보세요. 자, 이 성공회가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뀐다 그랬죠? 국교회로 바뀌게 되죠. 통일력 이후에. 자, 이렇게 지금 독일, 프랑스, 스위스, 뭐 영국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죠. 카톨릭 입장에서는 완전 비상 상황이죠. 카톨릭의 권위나 정통성에 지금 그 큰 어떤 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대응을 해요. 자, 먼저 스페인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 로욜라라는 인물이 이제 카톨릭을 전도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 그 조직이
예수회라는 조직. 자, 이 예수회는 구교의 조직이에요, 신교의 조직이에요? 캐톨릭이죠? 구교의 조직이에요. 지금 아마 세연이 다니는 여기 성당에도 예수의 지분이나 예수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신부님들이나 계실 거예요. 카톨릭 하면은 이 예수예요. 선생님이 서강대학교 나왔는데 서강대학교가 카톨릭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 성당이 있고 그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신부님들이 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서강대의 그 저기 저 지분 학교의 그 이사회를 예수회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회가 요때 그 신교들로부터 그 카톨릭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 조직이에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 선교사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아직 카톨릭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 그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 예수회는 유럽뿐만 아니라 요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중심으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 이런 게 발견되고. 자,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포교를 하기 시작해. 십자가 들고 다니는. 자, 유럽, 신대륙, 아메리카. 그리고 자, 이제 유럽이 점점 더 바운더리를 넓히면서 당시 중국에서도 명나라 이런 나라도 간단 말이에요. 아시아 이런 지역까지 가리지 않고 선교를 하러 다니던 조직. 로욜라의 무슨 회? 예수회다. 자, 그리고 우리 카톨릭에서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뭐 열었었죠? 공의회라는 걸 열었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제일 먼저 우리 등장했던 공의회 한번 써볼까요? 니케아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니케아는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굉장히 옛날로 돌아가죠? 이거 어느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일까요,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자,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합의된 거.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 가지고 그 전까지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논란이 많았다 그랬죠. 자, 이때 예수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었고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었다 그랬죠. 자,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론이 났어요. 예수는 뭐가 됐죠? 신이라고 인정받았죠.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설이 처음으로 교리로 채택된 공의회가 무슨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6년 있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되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건 이제 TMI고. 자,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교황이 쌩깠어요, 도와줬어요. 자, 도와주라고 했죠. 자, 성지를 탈환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프랑스에서 열린 클레르몽 공의회예요. 1095년. 네.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이거 제창된 거는 십자군 원정이 제창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의회 잘 보세요. 세 번째 공의회 뭘까요? 독일의 조그만 도시 콘스탄츠에서 열린 콘스탄츠 공의회. 1414년부터 1418년까지. 자, 이 콘스탄츠 공의회는 요 이전까지 교회가 분열해 있었어요. 기억나요?
자, 우리 그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 있었죠. 그 교황이 아비뇽에서 계속 그 머물던 사건, 그죠? 교황이 한번 납치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비뇽 유수 그에서 한 70년 동안 교황이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곳에 계속 이제 뽑히다가 로마 추기경들이 그 교황을 인정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동안 로마, 아비뇽,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해서 3명, 4명씩 교황이 막 존재하는 상황이 생겼죠. 이거를 교회에 뭐라고 불렀어요? 대분열이라고 불렀죠.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다른 곳의 교황은 인정하지 않겠다. 오로지 교황은 어디서 교황만 인정하겠다? 로마 교황만 인정하겠다. 교회 대분열을 종식시켜요.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가장 먼저 번역했던 위클리프.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상황이었지만 이단으로 처리를 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보헤미아의 얀 후스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화형시켜버렸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가 있어요. 1545년부터 1563년.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뭐가 논의됐을까? 잘 봤어요, 나. 뭐가 논의됐을까요? 이거 16세기니까 뭐가 빠질 수 없겠어요. 무슨 개혁? 종교개혁 얘기가 나오겠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면벌로 판매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얘기해요. 이거, 이런 질문 같아요. 면벌 판매는 합당한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팔지 않겠어. 이게 교황청의 입장이에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니죠. 네. 면벌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해요. 하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카톨릭의 교리를 재확인해요. 이게 트리엔트 공의예요. 자, 네덜란드란 나라는 우리 플랑드르라고도 불린다 그랬죠? 영어로는 뭐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플랜더스라고 불린다 그랬죠? 플랜더스의 개 들어봤죠? 백년 전쟁의 원인이 되기 했었죠, 여기는. 그죠? 굉장히 좀 그런 곳인데, 여기가 13세기에 뭘로 유명했냐면, 청어잡이로 유명했어요. 청어는 우리 저 고등어 같이 등이 푸른 생선이에요. 근데 고등어보다 더 싸요. 네. 자, 청어 특징.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뭐 대신에 먹기 좋을까요? 고기 대신 먹기가 좋아요. 자, 그 카톨릭에서는 여기 성당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아요. 뭐 유명한 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유명한 성직자들의 축일 태어난 날 있죠. 그런 거 기념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뭐 사순절이니 부활절이니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그 행사할 때마다 그 여러 가지 세레모니 의식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는 육식 금지령이 있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날들이 중세 교회에서는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려 1년에 130일 가까이 됐어요. 자, 그럼 130일 동안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130일 동안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그 굉장히 어때요? 괴로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13세기부터 청어잡이가 이제 청어가 많이 잡혀가지고 유행을 하는데 청어가 고기 대신 그 대체 상품으로 불티나게 많이 팔렸다.
자, 근데 많이 팔리더라도 이제 문제가 기름이 많다 그랬죠. 기름 많은 생선들은 문제가 뭘까요? 뭐라고? 잘 썩어요. 자, 너희 그 기름 있는 고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실온에다가 놔두면은 이게 잘 상하거든요. 냉장고에 빨리 안 넣으면 바로바로 상한단 말이에요. 기름 들어간 것들이. 자, 근데 이 당시에 냉장고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청어를 많이 잡아도 문제는 이게 빨리빨리 싸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그 북해 바닷가에서 이걸 많이 잡더라도 많이 팔지를 못했는데, 자, 한 어부가 이 청어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소금에 절이는 거. 염장이라고 하죠. 자, 이런 방법으로 청어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청어 파는 걸로 네덜란드가 떼돈을 벌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우리 저 백년 전쟁의 원인이 됐던 그 플랑들의 주수입원이 뭐였었어요? 영국에서 양털을 사오죠. 그럼 그 양털을 뭘로 만들어요? 직물로 만드는데 양모로 만든 직물을 뭐라고 하죠? 모직물이라고 하죠. 이 모직물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홍어, 모직물 공업 이래저래 네덜란드는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네덜란드를 이렇게 쓰죠. 여기서 네더 이게 독일어로는 리더거든요. 리더 이게 뭘까요? 리더 낫다란 뜻이에요. 랜드가 뭘까요? 랜드가 뭐예요? 땅이죠, 땅. 네덜란드의 뜻 뭐다? 낮은 니더란드, 낮은 땅이란 뜻이. 자, 네덜란드는 그 저 땅 전체의 넓이가 우리 저 대한민국 남한 있죠? 남한의 40%밖에 안 돼요. 국토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라도, 경상도 크기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좁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또 빠글빠글 많이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 이게 땅이고 이게 바다라고 쳐봐요.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그러면은 땅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댐을 쌓고 여기다가 흙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메우는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소금기를 계속 빼요. 물을 붓거나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 이렇게 그 바다를 메우는 작업을 간척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게 쌓아야 돼요, 높게 쌓아야 돼요? 땅은 낮고 댐은 이렇게 높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땅이라는 뜻의 네덜란드. 네덜란드 가면은 여기저기 댐을 쌓아가지고 간척한 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간척이라든지 댐 쌓는 거에 다 동원이 돼가지고 자기네 국토를 조금 조금씩 늘려온 나라가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르담. 들어봤어요, 혹시? 네덜란드의 수도 어디라고요? 암스테르담이에요. 여기서 앞에 암스텔은 네덜란드 안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그러면 암스텔 뒤에 이거는 뭐예요? 댐이죠. 네. 네덜란드에 뭐가 많다고요? 댐이 많다고요. 로테르담. 이것도 다 담은 댐을 뜻해요. 댐. 그리고 자, 봐봐. 선생님 봐봐. 댐을 쌓아가지고 바닷물 못 나가게 하면은 바닷물이 이제 증발하기도 하겠지만 그 바닷물이 깊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은 이거 바닷물 말라버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땅으로 쓰려면. 바닷물을. 퍼내야 되죠. 근데 바닷물이 좀 깊고 좀 많아요? 그 사람이 퍼내려면 시간이 어때요? 힘도 그렇고. 많이 들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 시간을 절약하고 최대한 자연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 바닷물을 퍼냈거든요. 뭘로 퍼냈을까요? 자연에서 바람이 불면 이게 막 돌아요. 그치. 이 풍차가 막 도는 거예요. 자, 풍차가 돌면 이 풍력 에너지 때문에 이 풍차에 연결된 이 풍차 탑 안에 물레방아 같은 것들이 도는 거예요. 그럼 그 물레방아가 바닷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는 댐의 나라이면서 또 뭐의 나라이기도 하다? 풍차의 나라기도. 그리고 또 네덜란드 하나 TMI 하나 말씀드리면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 들어봤죠? 터키? 거기서는 튤립이라는 꽃 들어봤어요? 그 튤립이 유명한데 그 튤립을 네덜란드가 수입해 와가지고 튤립 재배로 또 유명한 나라가 네덜란드이기도 해요. 네덜란드 하면 또 뭘 떠올리라고요? 튤립. 자, 근데 이 잘 나가는 네덜란드가 요 16세기 중반 무렵에는 어느 나라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스페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사실 스페인은 좀 거리가 멀어요, 네덜란드랑은.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육지로 연결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도 스페인은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던 나라고 신항로에서 신대륙에서 많은 금과 은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부유했단 말이에요. 자, 스페인이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해군에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신대륙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강력한 해군을 육성하는데 그 강력한 스페인의 해군을 무적함대라고 불렀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 무적함대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네덜란드를 계속해서 지배를 했다. 자, 근데 스페인은 독실하게 뭘 믿는 나라예요? 카톨릭을 믿는 나라죠. 왜 카톨릭을 독실하게 믿는다고 그랬죠? 이슬람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죠. 그죠? 이슬람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자, 더욱더 이렇게 더 열심히 카톨릭을 믿게 된 거예요. 자, 봐봐. 근데 네덜란드는 자, 이 사람들 자, 지금 여기가 프랑스면 여기가 스페인이죠? 이베리아 반도. 요 위에 붙어 있는 게 네덜란드란 말이에요. 옆에 독일이고요. 자, 일찍부터 조그만 나라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지역인데 뭐 청어잡이든 모직물공업이든 금융이든 뭐 돈 맡기고 팔고 하는 것들 뭐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나라예요. 이 네덜란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업이나 무역이나 이 돈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자, 선생님 봐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세 유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독교죠. 그죠? 그 기독교적 윤리라든지 기독교적 질서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게 유럽인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그거보다도 우선으로 여겼던 게 뭐라고요? 돈이었단 말이에요. 돈.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계산적이고 아무튼 이 금융,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민감하고 상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럽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네덜란드로 또 많이 건너와 살았어요.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네덜란드에는 지금도 뭐가 가능하냐면 안락사가 가능해요. 안락사가 뭔지 알아요? 아파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있죠. 뇌사 상태에 빠졌거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생명 유지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안락사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살인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덜란드는 안락사가 허용된다. 자, 그리고 공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허용된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가끔 자기 성별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자기 성을 바꿀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보통 자기 성을 바꾸는 걸 성전환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성전환할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바꿔야 돼요. 이 자기 신체 있죠? 이거를 보통은 바꿔야 된다. 성전환이 허용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태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자기 신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성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네덜란드는 신체에다가 뭔가를 가하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만약에 형규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여자로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성전환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환각 성분이 있는 담배예요. 대마초라고 들어봤어요? 대마초 피우는 거. 담배 피우듯이 이제 그 대마 잎을 이렇게 이렇게 잘 정제해가지고 피우면 이게 환각성 마약이거든, 마약. 이 대마초도 허용이 돼 있어. 왜 대마초를 허용할까요?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이거 못하게 막으면 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감시하고 나라에서 허용된 양만큼만 대마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나중에 가보시면 대마초를 흡연해도 되는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도 대마초를 피울 수가 있어요. 너희 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금기를 영어로 타부라고 부르요. 뭐라고 부른다고 따라 읽어보세요. 타부. 뭐라고? 타부. 이걸 우리말로 하면 터부라고 들려요. 터부시 되어 온다 이런 뜻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되어 온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네덜란드는 비교적 어떻다고요?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세 기독교 윤리나 이런 거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무역이라든지 상업, 아무튼 돈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인 나라였기 때문에 일찍이 중세 유럽 분위기랑은 좀 달랐다. 근데 이 나라를 누가 식민 지배하고 있었다? 기독교 국가인 스페인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가 돈을 벌고 힘이 좀 생기니까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게 무려 80년 동안 진행된다. 무슨 전쟁이다? 이름하여 80년 전쟁. 혹은 같은 표현으로 고이센 전쟁이라고 합니다. 고이센은 네덜란드로 넘어간 칼빈파 신교도들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프랑스 위그노 전쟁 얘기할 거예요.